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9도가 뚝 떨어진 11도가 최고였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보다도 기온이 2, 3도가량 더 떨어지고요. 전남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신청이 지난달 말 끝이 나면서 혹시나 3차도 주는 건가 하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발표는 없고요. 우선은 1차와 2차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달 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모두 쓰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이 돈은 모두 환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순천시를 비롯해서 충북 제천시, 경남 거제시가 지급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삶이 팍팍한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뜻을 둔 사람들의 속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돈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오늘의 인터뷰, 이슈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7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광양입니다. 광양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특정 건설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가 좀 예고되고 있다고요? 네, 우수한 입지 조건과 상품성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이 광양시 중동에서 공사를 진행해온 모 아파트가 시공사의 공사 연기와 자재비 체불 등으로 이 무리를 빚어오다 결국 최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건설사는 최근 광주 전남권 관급 공공건축물 시공 등을 진행해온 지역 굴지의 건설사로 최근 모 기업이 주요 계열사와 함께 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이 누적되면서 이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 중동에 소재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이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로 지난해 지방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6개월간 공사가 연기됐고 또 자재비 체불 문제도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 기업 회생까지 사태가 이어지자 입주자들은 입주 일정 차질과 이사비, 임차료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광양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공사가 연기된 상태에서 기업 회생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양시나 주택보증공사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해당 건설사의 공사 연기와 기업 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우려에 대해 이 광양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건축법이나 행정 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재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광양시는 이 공사 현장이 도심 가운데 흉물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입주 차질이나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광양시나 주택보증공사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의 태도와 광양시의 공사 연기 승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일부 세대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또 일부 세대는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건설사의 회생 절차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이 법원은 최소 1개월 이상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고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공사를 일단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법원의 요구하는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이 대개 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 건설사가 심사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시행사가 선정되는데 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이 공사 기한 연장에 따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공사가 좀 멈춰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 얼마나 클지 참 행정기관이 나서서 좀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순천시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의료시설 그리고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순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도심 지역인 순천 신대지구에 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의료시설 부지와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순천시의회 최연아 의원은 최근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신대지구 내의 의료부지와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가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법상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순천시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지역민들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해당 의원은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외국인 교육 부지의 경우 현재 해룡면에 고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라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교통체증이나 시간 낭비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대 선월지구 고등학교 신설은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외국인 학교 부지를 차라리 고등학교 부지로 용도를 좀 바꾸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의료시설 부지도 새로운 용도를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 용도 변경 주장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신대지구의 새로운 고등학교 설립을 주장한 최연아 시의원은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이 28학급 650명 규모로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26년 상반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천시가 학교 신설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신대지구의 교육과 의료시설 부지의 용도 변경 요구에 대해 답변에 나선 노관규 순천시장은 신대지구 의료부지나 외국인 교육시설 부지는 허가청이 순천시는 아니지만 검토 후에 경자청과 협의를 하겠으며 최근 신대지구의 입점이 확정된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전남도가 최종 승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좀 앞두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 일부에서 여전히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남도가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이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복합 관광단지 지정을 승인하고 나서자 이 여수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의 복합 관광단지 지정은 생태계 파괴와 주민 권리를 짓밟은 폭거이자 이 사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전남도는 지난 10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원 약 119만 제곱미터 부지에 8,985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될 이 무술목 관광단지를 지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예. 환경연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생태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문제, 또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면적으로 전남도가 외면했고 결국 민간 자본 중심의 개발 계획에 최종 승인을 부여한 것이라며 전남도를 맹비난했습니다. 예. 여수 환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 훼손 또 행정 절차상 문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여수 환경연은 전남도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이 과거 행정 절차에 의문이 제기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광단지로 전환했고 생태적 사회적 위험을 아는 민간 개발 계획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연은 이번 무술목 관광단지 승인과 관련해 행정이 자초한 환경재난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와 함께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예. 여수 환경연은 전남도가 관광단지 지정 결정을 철회하고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무술목 부지를 이 보전지역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수능이 끝난 이후에 고3의 학습 공백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3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긴장감에 쌓여있던 수험생들 아마 지난 주말을 네. 근 한 몇 년 사이 중에 가장 좀 편안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가장 싶습니다. 마음도 몸도 표현했겠죠. 두 다리 쭉 뻗고 네. 잠도 몰아서 푹 자고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교육 당국에서는 수능이 끝난 이 지금부터 또 다른 고민에 좀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능이란 결승선을 위해서 달려왔던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고 나서 정말 그동안 긴장감을 풀고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느낌일 텐데요. 문제는 수능 시험 이후에 이런 마음의 자유가 학습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매년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학습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이 수능 이후 고3 학습 공백, 교실 공백은 당연한 것처럼 고착화돼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 교실은 더 이상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공간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공부하는 공간이 더 이상 교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3들한테는. 네, 맞습니다. 네. 학교에 늦게 오거나 아예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3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진짜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서 수능 전까지는 교실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맞아요. 수능 이후에는 수능이 또 끝났기 때문에 그 교과 수업은 또 이루어지지가 않는 어쩌면 약간 이도 저도 아닌 네.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 고3 현실에 암묵적인 룰이랄까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런 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수능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고3 학생들은요. 수능 전과 수능 이후에 이 학교 생활이 확연히 달라지면서 정말 아직도 어리둥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등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오, 그러니까 고3 학생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해요 하더라고요. 고3 학생만 어떻게 골라서 인터뷰하셨어요?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요. 학교로 올라오는 이 걸음이 굉장히 그 1, 2학년 학생들보다 여유로워요. 아, 표정도 좀 밝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들이요. 지금 고3 등교 시간 조금 평소보다 30분 늦췄어요. 보통 8시 반 등교였다면 지금은 9시까지 등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업의 부담이 지금 많이 덜었잖아요. 네.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약간 그 9시 조금 전에 도착한 학교도 있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올라오더라고요. 뛰지 않아요. 네. 지각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이미 다 그렇죠. 크게 뭐 부담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굉장히 너그러지시죠. 그렇죠. 뛰어라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조심히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뛰어라 늦었다라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실 분위기는 좀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고3 학생들이요. 수능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지만 대부분의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한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 몰아보게 하기도 하고요. 네. 뭐 못잔 잠을 더 자기도 하고요. 학교에 가서 엎드려서. 맞아요. 네, 그냥 누워서 잔 친구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편하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면접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보니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생기고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이 시간을 즐기고 있다 얘기합니다.
끝난 게 끝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와 면접 준비도 하면서 개인 활동들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 전이랑 근데 다른 느낌이긴 해요. 뭐랄까 애들이 그래도 이제 완전 마지막 시험을 다 끝냈으니까 다들 해방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막상 끝나고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약간 모르는 것 같긴 해. 완전 이제 그냥 너네들 놀아라 이런 분위기예요. 애들 자리도 배치도 엉망으로 돼 있고 영화 보고 뭐 핸드폰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안 해요. 들어온 쌤도 있고 안 들어온 쌤도 있어요. 애들이 뭔가 다 끝난 것 같은 분위기. 구석지 자리 쪽에서 논술 같은 거 준비하고 아닌 애들은 다 자유로운 느낌. 근데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험도 끝났고 애들이랑 좀 놀면서 추억도 쌓고. 추억도 쌓고 이 시간을 네. 통해서 아니 선생님이 안 들어오는 시간도 있나 봐요. 네,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수업을 또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시는 좀 거예요. 오래됐긴 했지만 저도 떠올려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시기에. 네. 예. 저 때도 그 못 봤던 드라마를 저희는 게 개인 저는 PMP 세대였어요. 저희는 그게 없었던 세대였어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그 학교에 교실마다 TV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 연결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반장이 단체 그날에- 관람? 그렇죠. 못 봤던 그 드라마를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날 다 틀어주는 거예요. 다운 받아서요. 네. 그랬군요. 네. 자, 이 시기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시기인데 이렇게 갑자기 빵 생긴 여유가 좀 낯설기도 할 겁니다. 학교에서 자유시간을 가지고 또 결석을 하는 것에 대한 당연히 이런 제재나 지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교사들도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라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게 합법적인 결석을 하는 게 많아요. 합법적인 결석. 네, 지금은요,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출석을 인정하는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질병 결석까지 하면요, 뭐 40일 정도까지는 출석이 가능하거든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결석을 하고도 출석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엄격히 지도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요, 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학생들이 교과학습 대신에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도 이 자유로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고민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가지고 7교시까지 하는데 오전 수업은 학교에서 하고 오후는 이제 문화활동 같은 거 해가지고 저기 이제 예울마루 가서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참여도 하고 관람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걸 쌓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조금 기대에 차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대학이나 그거 할 때 안에 가면은 뭐 어떤 거를 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교 내에서도 지금 3학년들은 사실 수업은 안 하지만 수업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지금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학생은 학생 대표로 나온 학생처럼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 친구도 되게 느긋하게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말도 참 잘하고. 네. 요즘 학생들 읽기 야무집니다. 알아서 네. 잘 다 챙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남은 이 고3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참 중요할 겁니다. 네. 수능 이후의 시간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 충분히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나요? 네, 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요, 이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학년 생활 마무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학년 말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등교 수업 원칙 준수와 진로 자기개발 지원, 또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는요,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해서 생활 지도와 안전 교육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남대옥 장학사 인터뷰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6학년도 수능 이후에 수능 이후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서 등교 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학년 말 학사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이번 주까지 자체적으로 학년 말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즉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계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 체험, 대학 연계 탐방, 경제 금융 교육, 교과 창체 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 권역 진로 진학 상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제시문 기반 면접 대비 프로그램, 서류 기반 면접 프로그램, 정시 집중 상담 프로그램을 수시와 정시 일정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전남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남대옥 장학사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게 계속 방치되면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학기를 마칠 때까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서 공부하고 12월에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이 학사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2월에 수능을 아예 보게 해라.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 또 아마 대학 측에서는 네. 그 일정이 너무 그렇죠. 촉박하고 조급해서 네. 반발이 있을 듯한데 여러 가지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11월 둘째 네. 주로 수능이 네. 딱 정해져서 그렇죠. 수년간 이어져 온 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고3 학생들 이 학습 공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데요.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봉한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의 감독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장르가 음악 다큐멘터리라는 특별한 좀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작곡가 김희갑 선생의 곡이 만들어진 사연을 직접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여수에서 감독과의 대화를 가졌고요.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감독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정상 저희가 목요일 오후에 미리 녹음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의 감독인 양희 감독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람이 전하는 말의 양희입니다. 네, 감독님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저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음악 다큐멘터리의 감독으로 이번에 처음 입봉을 한 초짜 감독이고요. 데뷔작이세요? 이게? 네, 데뷔작입니다. 사실은 제가 90년대에는 MBC에서 예능국 작가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스튜디오를 굉장히 처음 오시는데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조금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메인 작가를 했고요. 저는 모르는데 밖에서 네. 작가님께서 막 안다고 이렇게. 네, 우정의 무대가 있었고 또 고향은 지금 뭐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쇼프로를 하다가 제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다큐멘터리 작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 네, 뭐 EBS에서는 명의라는 다큐멘터리를 2007년에서 2024년까지 17년 동안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들 뭐 노무현입니다. 마리안누아 마가렛, 김군, 또 그대가 조국, 언더그라운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작가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내 작품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감독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베테랑 시나리오 작가님이시네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첫 이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 좀 소회는 어떠세요? 감독은 제가 어렵다. 이걸 정말 느꼈고요. 이전에 저랑 같이 했던 감독님들이 진짜 인성이 좋았구나. 제가 보통 막 감독님들한테 네.
이거밖에 못 찍어오냐. 제 시나리오 주고, 막 작가일 때는 이거밖에 못 찍어오느냐, 왜 이걸 인터뷰를 못 따왔느냐, 막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네. 집에 앉아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붐마이크를 들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영화를 해보니까 현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님들 진짜 힘들었겠구나. 요즘에 그거 많이 느껴요. 네. 그러시군요. 자,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 지난 5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최근 지역에서도 상영회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기준 목요일 오후인데 오늘은 또 여수에서 상영회를 가지셨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상영회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목금에 이제 상영이 있어서 내려왔는데요. 네.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면 물론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애정하는 곳이기 때문에도 왔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독립영화를 쉽게 접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일반 극장에서는 잘 열어주시질 않기 때문에 영화가 걸려있질 않죠. 영화가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좋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실제 예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극장에 없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역분들이 그러면 화끈하게 대관을 하지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면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4군데서나 상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안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내려와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민들이 멋지시네요. 너무 멋지신 거죠. 그쵸? 화끈하게. 네. 자,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가 음악 다큐멘터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악 작가님은 또 그 필모를 보니까 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건 또 음악 다큐멘터리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이십니다.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3,000곡 정도 작곡한 작곡가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큐,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또 김국환의 타타타,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이런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다 그분의 작곡이세요. 와. 그리고 95년에 처음 공연되었던 뮤지컬 명성황후, 그리고 89년에 발표된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라는 노래까지 다 이분의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음악 3,000여 곡 중에 35곡을 저희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음악 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극장에서 보셔야 정말 좋은 사운드로 그 노래들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000곡 중에 35곡을 뽑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맞아요. 기준으로 좀 곡들을 선정하셨고,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이 영화 전체적으로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건지 어떤 구성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 영화는요, 3개의 구성으로,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김희갑이라는 사람이 15살에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입니다. 평양에서 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내려와요.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평양에서 의사였죠. 그런데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미군 부대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김희갑이라는 소녀는 거기에서 하우스보이 같은 걸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미팔군 부대에서 기타 연주자가 되고 하는 그의 인생의 초반기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네. 중간 부분은 그 69년 정도에 이제 작곡가가 됩니다. 이 기타리스트가. 그래서 키보이스라는 그룹의 바닷가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 당시에 큰 히트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작곡가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중간 부분이에요. 예. 그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들이 나오는 거죠. 그 가수들 김국환, 혜은이, 임희숙, 최진희,
임주리, 조용필 이런 사람들이 김희갑이라는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양 연화를 누리거든요. 예. 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거의 대부분 곡을 하나씩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 히트를 했어요. 네, 히트를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중간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기타리스트로서의 이야기가 조금 있고요. 이 선생님이 90세시거든요, 올해.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소멸해 가신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나이가 점점 먹어서 기억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렇게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 한 음악가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듣기에 이 영화를 10년 동안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10년 맞습니까? 네, 10년 맞습니다. 10년 동안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시고 찍으시고 편집하시고까지 네. 10년 걸렸어요, 진짜? 네, 네. 편집한 것까지 하면 12년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네, 오래 걸릴 일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네. 계속 들여다봐야 하고요. 또 축적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축적하니까 네. 그제야 편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기억나는 일, 10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으셨겠지만 어떤 게 가장 좀 기억 남으세요? 저는 뭐 기억에 남는다 게 힘든 일면 기억에 남잖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용필 씨 인터뷰가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납니다. 인터뷰를 안 해주시던가요? 인터뷰를 해달라는 말을 전달하는 데까지가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이제 또 일 봐주시고 기획사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의 뜻을 전달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이제 거의 심의 받기 하루 전날 완성을 해서 인터뷰를 받아서 영화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네. 편집을 끝내고 그래서 조용필 가왕의 인터뷰는 맨 마지막에 편집해서 넣어서 그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고요.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럼요. 거의.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다 아니 왜 오빠 인터뷰가 없냐. 제일 중요한데. 네,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꼭 필요해서 넣어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2020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기억을 많이 잃으셨고 난청이 심해져서 거의 들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완성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실 수도 없고 네. 촬영도 할 수 없고 이랬던 시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멋지게 또 완성을 해내셨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메시지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걸 놓지 않고 했던 이유는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가 우리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고 싶었어요.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후에 그때 뭐라도 목소리라도 남겨놓을 걸 이런 후회가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목소리와 생각들을 담아서 영화를 기록해 놓자. 그러면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영화는 세상에 남아서 노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억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관객분들이 극장에 와서 이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가실 때 내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시면서 마음이 그야말로 말랑말랑해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독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삭막해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노래 들었을 때, 네. 나 이 노래에 위로받았을 때 누구 사랑했었구나, 행복했었구나 생각하면서 이 인생의 따뜻함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김희갑 선생님의 팬이셨어요? 팬인지 몰랐죠.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왜 이 노래를 다 외우지? 나 왜 전주만 들으면 다 따라 부르지? 나도 이랬어요. 모르게 팬이 되어 있던 전 국민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 보고 싶으면은 영화관 대관해야 볼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여수 순천은 거의 극장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2주차밖에 안 됐는데도요. 극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영화관 같은 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상영관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 상영관들에게 여기에도 관객이 있다. 그럼요. 좀 열어줘라. 이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동문회, 동창회, 지자체 이런 데에서 영화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람이 전하는 말 영화 얘기를 쭉 한번 해봤고요. 좀 특별했던 게 내일 순천 상영회 때, 그러니까 지금 시점상 금요일에 여순사건 유족분들께서 또 참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여순사건 유족분들과는 또 어떤 연이 있으셔서 이렇게 오시는지.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허욱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허욱 감독의 영화는 국가폭력이나 역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어떤 진실들을 찾아내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인데요.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 다음에 이제 허욱 감독이 시작한 영화가 1948 사라진 병사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1948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수에서 들으시는 여순사건이. 분들은요. 네, 여순사건이고요. 특별히 14연대 2200명의 14연대 병사들이 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반란군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77년을 지냈는데 그들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 없어요. 국방부에서도 모르고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 보는 걸로 영화가 시작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순사건을 촬영하고 취재하고 공부한 지가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분들하고 매년 보는 거죠. 매년 나타나죠. 10월 19일이면 나타나고 또 인터뷰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네. 또 슬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 떠오르시면 같이 울어도 주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남도영화제라고 있었거든요. 광양에서. 그때 저희가 일부를 만들어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한 40분 분량으로 먼저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150석을 유족분들이 꽉 채워주셨어요. 와. 여수, 순천, 광양 유족회에서 다 오셔서 극장 채워주셨었고요. 아마 또 그 영화를 같이 만들고 있는 저희들 작품이 또 개봉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가야지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또 오늘 함께 내일 또 함께 해주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감독님 혹은 남편 허욱 감독님께서 여기 지역 분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여순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욱 감독의 전작이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인데요. 한국과 일본에 남겨져 있는 지하 구조물들을 보면서 그 지하 구조물들이 갖고 있는 국가 폭력의 역사를 따라가 보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제 동원이 됐다던가 지하 참호를 파서 이제 전쟁에 사용했다던가 또 동원되기도 했죠. 네.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지점에 만나게 되는 것이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네, 제주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지점이고요. 네. 국가폭력과 일제강점기의 그런 동원된 문제들과 여러 가지들. 그래서 4.3 때의 그 동굴들, 또 지하 참호들, 진지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 끝과 맞닿아 있는 게 여순 사건이라는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순 사건을 빼놓고는 또 우리 현대사의 이런 왜곡된 시선들, 이념의 문제들,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빨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유족분들이나 또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원이 좀 풀리는 해원의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구나 해서 열심히 찍은 게 한 4년 찍은 거고 올해가 이제 편집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년 개봉 예정인데 말씀하시는 부분들 너무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저희 라디오 전망대 팀에서도 올해 77주년을 맞이해서 1948 그녀들이라는 맞아요. 또 여성 유족들이라는 주인공들을 모시고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유족분들과의 그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또 감정이 드는 일인지 잘 알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사건을 다룬다는 게 저희 팀은 개인적으로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영화를 이제 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든가 아니면 캐나다의 핫덕스 이런 데에 피칭을 했어요. 네. 이제 피칭을 했다는 게 이런 영화를 만들 거고 관심을 갖고 이 영화에 뭐 제작 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배급할 때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캐나다와 또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때 그분들이 그 디시전 메이커라고 불리는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게 야 너무 오래돼서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신 거 아니야? 어떡할 거야? 이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계속 찍으면서 만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장수국가가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91세, 94세 이런 분들이 너무나 정정하고 또렷하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고 증언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놀라움이었거든요. 당시에 10살이었던 소년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든이 여든이 훌쩍 넘어서 뭐 91세, 94세가 되신 분들은요. 최근 일은 잊어버려도요. 옛날 일은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눈에 보듯 선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기 때문에 또 책이나 라디오와 달리 영상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증언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내가 진압군을 만났던 곳이다. 바로 이곳이 나의 아버지가 진압군으로부터 사망하게 된 장소다. 학살을 당한 장소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그래도 조금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영화 14연대 병사들을 그래서 찾게 되는 여정을 그린 영화? 어떤 메시지가 또 담겨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그분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14연대 병사들을요. 이건 영화를 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입니까? 이거 얘기되면 예. 끝까지 한번 저희들이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14연대라고 하는 덩어리로 보지 않고요. 한 명의 이름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거기서 죽은 2,200명, 다 돌아가신 건 아닌데요. 있었던 2,200명의 병사들, 그 젊은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었을 텐데요. 이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름도 없이 어디선가 죽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서 불러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꽤 많은 분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있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주변에 나의 삼촌이 나의 아버지가 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영화 마지막에 빼곡히 적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좋네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고 이제 8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대적인 아픔 또 우리 지역의 아픔을 잘 담아주셔서 또 지역민 입장에서도 감사하다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이거 영화 제작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순사건 관련해서? 여순사건 관련해서는 이 영화가 이제 사실은 3부작이에요. 네, 일부로 딱 끝나는 건 아니고 네. 짧은 길이로 한 40분, 40분 버전의 3부작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내년, 어쩌면 후년까지도 이 작업에 매달리게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들을 저희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극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작가로서의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의 감독이자 또 내년 개봉 예정인 1948 사라진 병사들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신 양희 감독, 양희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17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